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특검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 규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먼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와 같습니다.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또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 대부분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점을 상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거부권 행사 이유입니다.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조한 대목은 군 사기 저하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입니다. 정상적인 군사 작전까지 수사한다면 북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분단국가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기밀이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내외적 위기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검 도입 반대는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역설했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상목 대행은 지난달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이후 지금까지 법안 7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는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려는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소속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내란 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도 제2요구권을 행사하자 특검 칼날이 자신을 겨눌까 두려운 거냐며 내란 가담, 동조 세력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최 대행이 지난 한 달 동안 모두 7차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 대통령의 통치 행태를 계승 강화하고 있다며 경고한 대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병행될 수 있는데 2월 법원 인사가 변수입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2월 법원 인사로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이 바뀔 경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인사는 24일자 발령으로 새로운 재판장이 오게 되면 그 전에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역시 관련 녹취나 영상을 법정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재판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을 병행하게 되는데 이미 매주 2차례씩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예정된 만큼 주 3회 이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 구속기간 6개월을 넘기도록 심리가 이어지면 윤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할 경우 담당 재판부가 심리를 거쳐
선고 전까지 언제든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긴 설 연휴가 끝나면서 잠시 멈춰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도 다시 시작됩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핵심 계엄 관련자들의 증인 신문도 빠르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 기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4일부터 진행될 변론 기일에는 지난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됐던 증인 신문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4일에는 국회 측이 요구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신문이 차례로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고 밝혔던 이들로 이번 변론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할지 관심입니다. 이틀 뒤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과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심판정에 섭니다. 한 주 뒤에도 굵직한 증인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헌재에 나옵니다. 같은 날 백종호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오는데 선거 부정과 관련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정된 마지막 변론 기일은 13일에 잡혀있는 8차 기일입니다. 헌재는 오는 6일 6차 변론 기일부터 종일 심리를 진행하는 등 심리의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30명 넘는 증인과 무더기 증거를 신청하면서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감 뒤 첫 일반 면회로 대통령실 참모진을 접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며 의기소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변호인을 제외한 가족과 지인 등의 접견이 가능해진 첫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찾아온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을 만났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 김주현 민정수석에 강의구 제1부속실장까지 5명이 접견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30분 정도 이루어진 접견은 면회 희망자들의 신청을 구치소 측이 받아들여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여전히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의 핵심이란 점을 공직사회에 강조하고 용산 참모진들에게는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적극적 역할에 나서라고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설 연휴 기간 의료체계는 잘 작동됐는지, 나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옥중에서도 의료개혁 경과를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를 살피는 등 현직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며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며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과 지자체장 등 여권 관계자 등과 접견을 이어가며 옥중 메시지 정치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헌재 탄핵 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까지 빡빡한 일정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접견 일정과 빈도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경찰은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가 누군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뿐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자들도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법조계에서는 폭동의 구체적 방법을 언급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담을 넘는 게 맞다. 차를 막고 판사를 끌어내자. 지난달 19일 서울 서부지법 폭동 전후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입니다. 작성자들은 내란 방조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폭동 전 집회 등에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한 전광훈 목사도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됐는데 경찰은 전 목사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자,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 폭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요나 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그냥 서울 서부지법으로 가자 이 말하고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고 뭘 깨부수고 뭘 하자 이런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렇다면 그건 좀 더 폭동할 의도가 있는 거고. 전광훈 목사의 경우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법의 잣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력한 정치인이나 그런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은 사실상 다르게 평가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다만 내란 선동 혐의 적용은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울 거라는 예상도 있는데 경찰은 내란 선동죄 유일한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극우 유튜버 등 일부 참가자들이 취재진을 위협하는 일이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취재진에 대한 단순한 항의를 넘어서 협박과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집회 장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주최자를 상대로 한 안내와 경고 등 예방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또 반려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검찰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또 반려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경찰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법 등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경호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반려된 뒤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을 직무 배제했다며 직권 남용 혐의를 추가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차장 측은 경호처에 직무 배제라는 인사 조처가 없어 직권 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발한 가운데 검찰이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또다시 영장을 반려한 겁니다.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소명하려면 경호처 내부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검사 4명을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임명을 기다리는 공수처 검사는 모두 7명으로 늘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가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모두 25명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재 재직 중인 공수처 검사는 14명으로 무려 11명이 공석입니다. 부장검사 6자리 중 4명이 비어있고 수사 1, 2부는 부장도 평검사도 없어 사실상 휴업 상태입니다.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공수처는 지난달 인사위 의결을 통해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인사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계엄 수사를 이끈 이대환, 차정현 부장 등 4명의 연임안 역시 공수처 요청 2달여 만인
지난해 10월에야 늑장 제거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최상병 의혹 등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공수처에 대한 인사보복이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 검사 임용 요건은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돼 등용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다만 임명 대기 중인 7명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 인사 적체를 해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등 인사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수처가 내란 사건 수사에서 영장 청구 등 숱한 논란을 촉발했던 점도 인력 충원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고 탄핵 심판도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여권 잠룡들도 조심스레 몸풀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기 위한 저마다의 행보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과 외연 확장 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와 탄핵 심판의 본격화. 혹시 모를 조기 대선의 본선링에 오르기까진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지지율이 크게 뛴 김문수 장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야당의 사과 요구를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거부하며 강성 지지층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 드리세요. 일어나세요.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물론 일방적 윤 대통령 끌어안기는 전국 단위 선거의 캐스팅 보터인 중도, 수도권, 청년 표심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소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지난 2년 반 나란 일은 뒷전이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한 지적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8년 전 탄핵 대선을 치러본 경험을 고리로 보수 결집에 있어 자신의 역할론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상황 오면 나가야지. 그 뭐 서로이고 자시고 할 거 있습니까? 탄핵을 당하니까 보수 우파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 전부 흩어져 버려요. 그거 지금 흩어지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계엄은 무모했고 무리수였다면서도 원인은 민주당 의회 폭거라며 거야 책임론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4차례 서울시장 경험을 공공재로 지칭하며 대선 도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저 개인의 역량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절연을 외치는 유승민 전 의원은 반윤, 반 이재명을 내세워 개혁 보수를 표방하며 중도 확장성을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과 절연을 하자는 뜻이고 중도까지 다 포용하는 그런 넓은 보수로 개혁 보수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탄핵 여파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자맹을 이어가는 한동훈 전 대표는 복귀 시점을 저울질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 2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과 맞물려 2말 3초 등 재등판 시점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2월 말 3월 초 전후로 되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정치적인 그런 환경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될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여의도를 벗어나 서울 강남역 대선 캠프를 예고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조기 대선이 본격화할 경우 20대 남성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권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변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주요 정책에서 과거와 크게 달라진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조기 대선을 의식한 연극에 불과하다며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이런 행보가 중도층에도 유효할지 관심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는 실용주의와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자신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까지 일단 접어두고
성장에 중점을 둔 신기업 행보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든 희든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며 이 대표가 꺼낸 흑묘 백묘론 역시 이념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실용 노선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여기에다 유연하게 양보하며 난제를 풀어내는 해결사 역할도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주장을 고집하지 않을 테니 정부가 신속히 추경에 나서라고 촉구하는가 하면 초당적인 연금개혁 합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연금개혁, 이거 누가 제안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드십시오. 당 안팎을 향한 통합의 메시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며 비이재명계 잠룡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와중에 이 대표도 포용에 힘을 실은 겁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서로 배척할 필요는 없다라고 당 지도부 같이 의견들 나누셨고요. 이 모든 건 안정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되는데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보호색을 갈아채우는 카멜레온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여당의 견제 속에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민주당은 강경투쟁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는 없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해 대여 투쟁 노선 또한 이 대표와 동일시된 탓인데 이렇게 당내 대항마가 없다는 점이 향후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의 약점으로 작용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까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탄핵이라는 큰 이슈도 있었지만 안희정, 이재명이라는 걸출한 후보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였고 네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실제 중도층 표심을 움직이기 위해선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과 결과가 뒤따라야 할 거란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설 연휴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고기의 연료를 제거하지 않은 채 현장 감식을 모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 감식에서 시로 채취, 분석 등에 대한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말에 예상되는 우천 상황 등을 고려해서 현장 감식을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사조위와 프랑스 사고조사 당국 등으로 구성이 된 합동조사팀은 오전에 동체와 각종 내부 부품, 그리고 화물칸 화재 영향 여부 등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항공기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을 고려해서 탑재된 연료는 제거하지 않고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헬기와 충돌해 추락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에 블랙박스가 확보됐습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SNS에 글을 올려 비행기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와 비행기록 저장 장치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장치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인근 공항에서 추락한 소형 여객기 사망자 가운데 러시아 국민이 최소 3명 포함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고 여객기에 전직 피겨 선수 예브게니아 슈슈코바와 바딤 나우모프, 이리나 볼란스카야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승객 1명도 추가로 러시아 국적자일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모든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미 국무부와 외교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2주 전부터 전선에서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향후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접촉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종전 협상 전망도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이 2주째 전선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당국자들이 뉴욕타임스에 말한 내용인데 북한이 포병 중심의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이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일단 퇴각했다가 추가 훈련을 받거나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 뒤 다시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병력 11,000여 명을 파병했지만 석 달 만에 전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전에 대비되지 않은 전술에 전열 재정비나 후퇴 없이 돌격하면서 사상자 규모가 커졌다는 게 서방 군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크렘린궁은 북한군이 사라졌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향후 동향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주제에 대해 옳고 그른 것, 거짓과 현실 왜곡 등 다양한 주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연일 공습을 주고받으며 양쪽에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협상 전망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It's clear that Russia's demands as a minimum for any kind of ceasefire are completely incompatible with Ukraine continuing to exist as a state. So the problem is, whose side is Trump going to be on?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며칠 내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고 국내 현안이 급선무인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크렘린궁은 푸틴과 트럼프의 접촉을 위한 준비 태세는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두 정상의 통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력 도발과 핵시설 방문으로 화답했습니다. 다만 수위는 조절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보였는데요. 협상 사전 단계부터 기싸움을 본격화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처음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으로 전쟁 억제 수단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7,507 내지 7,511 초간 1,500km의 비행 구간을 타원 및 발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설 당일엔 김 위원장의 핵시설 방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미 대선을 앞둔 지난해 9월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또 찾은 것으로 핵 대응 태세를 한계 없이 진화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재차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 핵 대응 태세의 진화를 언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만 곳곳에서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도 엿보였습니다. 대북 제재 대상이 명확한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로 도발에 나섰고 미국이나 트럼프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잠재적인 적수, 간악한 적대국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초강경 대미 대응 전략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자극 수위는 조절한 것으로 최근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북미 협상 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용 행보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완전한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 올릴 뜻이 전혀 없다는 걸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노이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한 조건, 그다음에 확실한 대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당분간 이런 밀당은 계속될 것 같다. 당분간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이 종료되기 전까진 북미 관계보단 북러 밀착 관리에 공을 들이며 핵심 군사기술 등 파병에 따른 반대급부를 챙기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에 방점을 찍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각 긍정적인 신호로 화답하기보단 밀당을 이어갈 거란 관측이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베네수엘라 특별 임무대사인 리처드 그레넬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그레넬 특사가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만나 미국으로 건너온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를 논의할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규모 불법 이민자 검거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백악관이 한국인도 체포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붙잡았다며 사진과 이름까지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Our brave ICE agents continue to arrest more and more of these types of individuals every day. 백악관 브리핑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 체포 소식을 전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지난달 28일 애틀랜타에서 체포한 한국인도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여러 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CE Atlanta arrested a citizen of South Korea who has been convicted of 9 counts of possession or control of material depicting minors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백악관은 공식 SNS 계정에 체포된 임모 씨 이름을 공개하고 징역 5년에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임 씨와 함께 체포된 불법 체류자 가운데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과 살인 미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멕시코와 과테말라인 3명도 포함됐습니다. ICE New York arrested a Mexican national previously charged by the state of New York for attempted murder and possession of a weapon and assault. Our message is simple. If you are a criminal illegal alien, you will be arrested and deported. 트럼프 대통령은 대대적인 이민자 강제 추방의 명분으로 불법 이민자 가운데 흉악 범죄자가 수도 없이 많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민자 범죄 기록 대부분은 교통 단속이라며 트럼프 주장을 반박하자 백악관이 나서 강력범죄와 성범죄 이민자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 이민자는 모두 1,400만 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도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간 정부를 전복한 지 오늘로 꼭 4년이 됐습니다. 군부의 윤혈 진압과 이어진 내전으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군부 수장의 부인이 고가의 가방으로 치장한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최근 미얀마 독립언론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수장과 부인 사이에 놓인 검은색 가방은 1억 원이 넘는 제품입니다. 각종 행사에서 노출된 부인의 명품 가방만 15개, 전체 가격은 4억 원에 이릅니다. 정작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국민의 삶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군부의 폭력으로 6천여 명이 숨졌고 정치범으로 체포된 사람도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가을 반군의 총공세가 시작된 이후 군부의 대응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Beheadings, burnings, mutilations, executions, torture, and the use of human shields, all of which were carried out against civilians with absolute impunity. 북동부와 서부에서 군사기지를 내주는 등 수세에 몰린 군부는 무차별 공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So it has effectively lost control of the vast majority of its land borders. Their ability to control territory at around 25 to 35% of the country. 내전이 격화하면서 인구의 6%에 달하는 350만 명이 고향에서 쫓겨나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 폭락으로 경제는 붕괴했고 시한 공백 속에 미얀마는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쿠데타 4주년을 하루 앞두고 군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다시 6개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약속대로 올해 총선을 치를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오히려 최근엔 여성까지 강제 징집하는 등 병력 보강에 열을 올리면서 끝까지 버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차량 20여 대가 고속도로 터널 안 도로에 떨어져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 조각을 피하지 못해 타이어 등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숙박시설 등에서는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홍민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비상등을 켠 승용차와 견인차 등 차량 수십 대가 어지럽게 뒤엉켜 서 있습니다. 터널 앞 도로 곳곳에서는 차량 타이어를 교체하는 작업도 이어집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 안양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 방향 수암 터널 안에서 차량 24대의 타이어 등이 잇따라 파손됐습니다. 차들이 도로 위 가로 50cm, 세로 80cm 크기의 콘크리트 조각을 밟고 지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터널 유지 관리를 위해 측면에 설치된 구조물인 공동구 덮개가 파손돼 파편이 도로 한가운데 떨어진 겁니다. 콘크리트 그 벽 물체 같은 게 그게 튀어서 도로 안짝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접촉이 있었던 차들은 전부 다 파손이 다 된 거죠. 한국도로공사는 CCTV를 통해 사고 전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공동구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비닐하우스 일부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타버렸습니다. 충북 단양군 매포읍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등으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가 절반 정도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엔 대전 중구의 한 숙박시설 별관 바비큐 시설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투숙객이 머물던 본관까지는 불길이 번지지 않아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전남 구례와 경남 산청, 함양 등 내륙 산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1시 30분을 기해서 해당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앞으로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더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상권과 제주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빙판길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해당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발생 농장 방역대 안에 있는 가금 농장 36곳과 해당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들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전국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30건으로 늘었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운 해로 남은 지난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기며 기후위기의 경계를 넘었는데요. 한반도 역시 잦아진 폭염과 폭우로 경고음이 커지고 있어 올해도 기상이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는 15.1도. 2023년의 최고 기록을 단숨에 뛰어넘으며 가장 더운 해가 됐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의 경계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긴 첫 해로 기록되며 전 세계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That the year that just passed, 2024, was the warmest year on record, and that is at about 1.55 degrees centigrade above pre-industrial levels. 중국과 브라질, 케냐, 독일, 나이지리아 등에서는 대규모 홍수로 인명피해가 잇따랐고 에티오피아와 네팔은 산사태, 인도에선 50도를 넘는 극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미국 등지에서는 태풍과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막대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관측사상 폭염 일수와 열대야, 해수온도 등 줄줄이 역대 1, 2위를 찍었습니다. 높아진 기온과 해수온도는 폭우를 불렀습니다. 지난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16차례나 쏟아졌고 여름철 강수량 가운데 80%가량이 장마철에 집중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이례적 기상 상황이 지난해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재난을 유발할 정도의 강한 강수 빈도가 점점 늘고 있어 올해도 이례적 호우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증기가 계속 차오르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한번 응결하기 시작을 하면 그 많은 수증기가 전부 다 비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예전보다 강한 집중호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특히 최근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전 지구 평균의 2배 이상. 전문가들은 올해도 온난화가 지속하며 폭염과 폭우뿐 아니라 계절을 넘나드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비껴갔던 슈퍼태풍이 한반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캡틴 손흥민의 앞장선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16강에 직행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45분만 뛰고 교체됐는데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손흥민은 왼쪽의 지배자였습니다. 킥오프 1분 만에 슈팅을 날렸고 현란한 드리블로 수비 혼을 쏙 빼놨습니다. 툭툭 양발잡이의 노련한 발재간으로 프리킥도 얻어냈습니다. 지친 기색 없는 손흥민은 저돌적인 돌파에 이은 송고 패스를 잇따라 찔렀습니다. 손흥민은 무려 10차례 드리블을 성공했는데 이건 유로파리그 역사상 전반에 나온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당장 66시간 뒤에 시작할 리그 경기를 고려한 듯 손흥민은 45분만 뛰고 교체됐지만 전반 최고 선수였다는 호평과 함께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힘 빠진 엘프스보리를 상대로 후반 토트넘 젊은 피들이 나섰습니다. 후반 21분 스칼릿의 선제 득점을 시작으로 20살 아자이와 18살 무어까지 유스팀 출신 3명이 나란히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3대0 완승을 챙긴 토트넘은 플레이오프 없이 유로파리그 16강에 안착했습니다. 유망주 3인방을 일일이 안으며 한박 웃음 지은 손흥민은 자신의 SNS에도 특별한 밤이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주장의 품격을 선보였고 후배들도 우상, 전설이란 댓글로 발빠르게 화답했습니다. Three young boys who've come through sort of our academy, so it was made in Tottenham tonight, and credit to them. Like I said, we knew we'd need them tonight. We obviously trying to manage our players. We've got a big week coming up. 지긋지긋한 무승의 늪에서 7경기 만에 그것도 새 얼굴을 앞세워 탈출한 토트넘은 일요일 밤 브렌트퍼드를 상대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프로야구는 투수의 투구 시간을 제한하는 피치 클록이 정식 도입되고 연장전은 11회까지만 진행됩니다. 이렇게 새로 바뀐 규정에 적응하는 것도 전지 훈련을 떠난 각 구단의 과제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선수들은 이번 설 연휴를 전후해 차례로 해외로 떠났습니다. 한 시즌 성적을 좌우하는 전지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되었고, 근데 또다시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에 조금 더 비장한 각오로 출국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시즌은 피치 클록이 정식 도입되고 A베이스 스트라이크 존이 낮아지는 등 바뀌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이번 전지훈련에서 각 구단과 선수들이 적응해 골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롯데와 기아 등 지난해 피치 클록 위반 건수가 많았던 구단들은 해결이 시급합니다. A베이스 존 높이가 낮아진다는 점도 투수나 타자 모두 새롭게 적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높은 공이 조금 낮아진다고 들었는데 또 그 부분은 저한테 좋은 점인 것 같고, 캠프를 치르면서 제가 잘 준비를 하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뀌는 규정들은 당장 첫 경기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즌 초반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응을 누가 먼저 하냐는 싸움인 것 같고요. 게임 시간도 줄어들고 팬들도 이제 루즈하지 않게 좀 더 짜릿한 경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잘 적응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이 11회까지만 치러진다는 점도 투수 운용 등 감독들의 시즌 구상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과제를 안고 떠난 각 구단이 새로 도입된 규정들을 어떻게 소화할지 다음 달 시범 경기에는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최근 개봉한 한국 영화들 선전 속에서 배우 하정우가 날 것 그대로의 액션을 보여주는 영화로 흥행 경쟁에 참전합니다. 최근 개봉한 작품들이 100만 관객에 그치며 이름값을 못했던 만큼 이번에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볼만한 영화와 OTT 시리즈를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속대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동생은 숨진 채 발견됐고 그의 아내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배우 하정우가 동생 복수를 위해서 흉기를 휘두르는데 주저하지 않는 무자비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심지어는 메이크업도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왠지 뭔가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날 것만 같은, 휘발유 냄새가 날 것만 같은 그러한 영화로 마지막에 완성이 되어서. 여기를 진짜 오면 어떡해? 좀비 떼가 서울 도심을 덮친 비상 상황에서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늦가기 군인과 곰신 여자친구. 기존 좀비 소재 작품들의 빠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다르게 유머러스하고 귀여운 좀비 로맨스를 표방하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좀비물의 연기에서 좀 벗어나서 엄청 심각하게 인물들이 감정적으로 막 행동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재난 아닌 재난이 나타났을 때도 이걸 조금 웃음으로 승화시키면서 이 작품 자체가 되게 좀 컬러감 있게 흘러가는 느낌.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들이 테러범들에게 붙잡힙니다. 마침 경기 보도를 위해 현장에 있던 방송사 스포츠팀이 인질극을 생중계하면서 벌어지는 긴박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현재 미디어 윤리와 보도 지침을 만들게 된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YTN의 김승환입니다. (2월의) 첫 주말입니다.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2도로 어제보다 높고 낮에는 7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충청과 남부지방은 비나 눈이 오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와 경남 산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눈의 양은 1에서 5cm, 비는 제주도에 최고 70mm, 그 밖의 지방으로는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이 비나 눈이 얼어서 빙판인 곳이 많습니다. 안전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3.2도, 부산이 5.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 7도를 비롯해 청주와 대구가 7도, 대전 8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입춘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에는 폭설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스타트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